예, 여러분, 앞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는 이제 정통주의, 뭐 칼빈주의의 이 집대성자, 그죠? 완성자라고 알려져 있는 투레티누스, 그의 그 이름이 프란키스쿠스 투레티누스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뭐 그전에는 그저 프랜시스 투레틴이다 이렇게 알려져 온 양반입니다. 영어로는 프랜시스 투레틴, 이걸 이제 라틴어로 이제 읽으면 프란키스쿠스 투레티누스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변증신학 강요의 번역자는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시간에 뭐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투레티누스의 이 변증신학 강요라고 하는 책을 살펴보겠지만 그 전에 이제 그의 삶을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변증신학 강요가 이제 또 역사적으로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해 왔느냐 이것을 살펴보면서 앞에서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어떤 그 세계사 흐름에서 이 개혁파 정통주의, 이 투레티누스의 그 신학 사상을 포함하는 이 정통주의가 왜 또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 인식이 되어 왔느냐 하는 것을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프란키스쿠스 프랜시스 투레티누스의 그 이 삶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투레티누스는 그 이탈리아 집안의 출신이죠. 그 투레티누스의 그 할아버지도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랜시스 투레티누스죠. 이 이탈리아의 루카 지방, 그 로마가 있고 로마로부터 약 한 100km 이상 그 북쪽으로 보면은 거기 이제 피렌체 이 르네상스의 그 본고장 중에 하나죠. 혹은 그 영어로 플로렌스의 그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 지도를 잠깐 한번 보면은 여러분 이 이탈리아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로마가 있고 로마로부터 약 한 북쪽으로 뭐 100km 이상 그 떨어진 지역 중부에 이제 플로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그 이탈리아로 피렌체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유명한 그 피사의 사탑이 있는 곳이죠, 그죠? 그 중간 부분에 루카라고 하는 그 소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이제 투레티니 지방이 상당히 그 귀족 가문에 속해서 그 좋은 가문이었습니다마는 그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제 그 개신교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되어 있죠. 나아가서 여러분 사실은 뭐 이탈리아에 있어서도 이제 특별히 이 북부 지방 그죠? 스위스, 프랑스 또 크게는 뭐 이 신성 로마 제국 동일 지역과 가까웠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그 개신교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지리적으로 가까운 스위스 그죠? 특별히 또 이 제네바 지역으로 많이 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투레티니우스의 그 할아버지도 어, 이제 이탈리아는 뭐 당시에 압도적으로 가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개신교도들이 그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레티누스의 할아버지는 자발적으로 스위스로 이제 이주를 해서 처음에는 이제 몇몇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결국 그 외국인들에게 호의적이었던 제네바에 정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아마 조금 일찍 그 이 제네바에 정착했겠지만 80세가 되어서 시민권을 얻었다 이런 기록을 보니까
당시 제네바에서 그 시민권 따기가 굉장히 그 쉽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그 알 수가 있다는 거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네바에는 이미 칼빈의 도움으로 칼빈이 1564년에 사망을 합니다만 칼빈이 사망하기 훨씬 전에 이미 이 이탈리아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피터 마터나 그 훌륭한 이탈리아 출신 신학자 목사가 활동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투레티누스 집안은 바로 한편으로 제네바 다른 한편으로 제네바에 있는 이 이탈리아 교회와의 그 관계 후원이 굉장히 그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투레티누스의 그 아버지 베네딕트 투레티누스죠. 이 양반이 벌써 제네바에서 사실은 그 이탈리아 교회를 뭐 담임이라기보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제네바의 여러 목사님들이 공동으로 한 목사가 어느 한 교회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했지만 아마 그 언어 관계상 이 투레테누스 집안은 특별히 그 이탈리아 교회에 좀 주로 활동을 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주 그 훌륭한 목사였고 그 신학자였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약 한 뭐 43세 무렵에 그죠? 빨리 그 아버지가 돌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무렵에 어쨌든 이 투레티누스는 1623년에 출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레티누스는 이미 그 할아버지 그죠? 신앙을 찾아서 그 망명까지 한 그 신앙의 집안 그리고 그 집안에 또 이 아들로서 그 자기 아버지죠. 아버지가 이미 그 훌륭한 목사요 신학자였고 그 집안의 이제 3대째 이 투레티누스는 굉장히 이제 그 훌륭한 제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레티누스는 일찍부터 총명했고 그래서 그 제네바 신학원에서 이미 일찍부터 신학 공부를 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 칼빈이 죽고 나서 그 후임이 테오도르 베자였죠. 그리고 이 베자의 후임이 이제 존 디오다티라고 또 훌륭한 그 신학자였습니다마는 이분에게 이 투레티누스가 공부를 했던 거죠. 그리고 아마 이 공부를 썩 잘했기 때문에 투레티누스는 이미 아마 이 정확한 연도가 없어서 제가 그 추정을 했습니다만 아마 한 18세 전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죠? 그때는 일찍 일반 그 중고등 교육을 끝내고 그죠? 일찍 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많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의 그 레이든이죠, 그죠? 앞에서 우리가 이미 그 도르트 신조를 살펴볼 때에 그 레이든 대학이 그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을 이미 살펴봤던 거죠. 그게 이미 1610년대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당시 이미 이 투레티누스 시대에는 더욱더 이 레이든이 어떻게 보면 당시 신학의 그 거의 메카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투레티누스는 이 레이든 대학으로 가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 레이든은 이 제네바와 그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그 교수들 학생들의 교류가 굉장히 그 친밀하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든에서 약 한 뭐 어떻게 본다면 한 짧게는 3년, 길게는 거의 한 4년 정도 그죠? 공부를 하고 이제 1645년경에 끝내고 그에 바로 이제 투레티누스는 제네바로 돌아오지 않고 그죠?
프랑스를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지도를 한번 보면 그죠? 먼저 이 투레티누스가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네덜란드 이 레이든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만은 이 길이 여러분 그 파란색을 좀 주의를 해서 보면 이게 여러분 사실은 라인강의 그 흐름입니다. 이 라인강이 이제 스위스의 알프스에서 발원을 해서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 유역이 라인강의 유역이 이제 그 발전하면서 독일이 발전했고 그래서 이제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만은 이 라인강을 따라서 사실은 개혁 신학이 발전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여기가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 지방이죠. 팔라티네이트 그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나왔던 곳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여기에 이제 그 네덜란드의 개혁 신학이 이제 발전을 했던 것인데 아마 이 투레투누스는 그 흐름을 따라서 이제 레이든으로 가서 한 3, 4년 1645년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바로 제네바로 돌아오지 않고 파리로 먼저 가죠. 그죠? 이 파리에 가서 천문학도 공부하고 물리학 당시 최고의 과학도 공부하고 그죠? 그리고 또 흥미롭게도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여러분 소미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이 소미르가 사실은 이 개혁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모이세 아미로라고 하는 이 개혁 신학자가 이제 이 소미르에서 당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미로는 그 도르트 신조에서 여러분 두 번째가 이제 그리스도의 그 제한 속죄죠, 그죠? 이 제한 속죄가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계속 주장을 하면서 이 제한 속죄를 수정하는 그런 어떤 이 가정적 그 보편주의다. 이렇게 hypothetical universalism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나름대로 이 프랑스 개혁신학 그죠? 이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을 일컬어서 위그노라고 하는데 이 위그노들이 여러분 이 소미르와 그 다음에 이 라로셸이죠. 라로셸 그리고 몽트방 이 지역에 많이 사실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세기 동안 프랑스에서 이 위그노들이 굉장히 강했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아무쪼록 이 투레티누스는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소미르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몽토방이라고 하는 여기에도 이제 개신교 신학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리옹이 굉장히 그 개혁 교회가 강했던 거죠. 그죠? 리옹을 거쳐서 아마 이 제네바로 되돌아왔던 것이 아니냐. 그죠? 거의 이 가는 길이 한 1000km 그죠? 오는 길이 거의 한 2000km 안 되겠습니까? 그죠? 엄청난 길을 아마 걷기도 하고 마차를 타기도 했습니다만은 참 이 젊은 시절 25세까지 굉장히 이 흥미롭게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 제가 여기에 잠깐 적어 놨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투레티누스는 1648년 25세 되던 해죠, 그죠? 제네바로 귀향을 해서 제네바 교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네바 교회에서는 어떤 한 목사가 한 교회만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교회를 함께 하는데 그래도 이 투레티누스는 이탈리아어 때문에 아마 이탈리아 교회를 담당하면서 전체적으로 또 다른 교회 목회도 하고 이런 이 제네바 교회 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그 설교가 아주 뛰어났다 그러죠. 어,
그러면서 한때 이제 이 제네바 대학의 그 철학 교수가 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얼마 후에 레이든 대학의 목사 및 교수가 되어서 다시 네덜란드로 가서 한 1년 정도 머문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1653년이죠. 그죠? 그가 정확하게 30세 되던 해입니다. 1653년에 이제 제네바 시로부터 그때는 아마 이 제네바가 모든 게 이 시가 시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제네바 시 뭐 물론 제네바 신학원하고 아카데미하고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신학 교수로 임명을 받아서 기양을 하게 되는데 이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이미 칼빈, 베자, 디오다티 그리고 디오다티의 그 후임 한 사람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이 투레티누스에게 그 칼빈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자리 신학 교수직을 이어받아서 제네바로 되돌아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아마 그 이탈리아 교회 또 뭐 다른 교회 어떤 그 기회가 닿는 대로 다른 교회도 설교하면서 이 제네바 신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학 교수직 그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당시의 어쨌든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만은 절대로 신학 교수가 이 신학교에만 있지 않고 그죠? 동시에 같이 목회를 하면서 신학 교수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 이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 교수가 이 교회와 담을 쌓고 그죠? 이 교수 역할만 한다면 굉장히 그 학문적으로 사변적으로 빠지는 경향이 많은 거죠. 그러나 그 당시 투레테누스를 비롯한 이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같이 목회도 하면서 신학 교수직을 함으로 해서 오늘날 그 아카데믹 신학과는 굉장히 다른 신학을 구사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계속해서 이 설교를 했고 다른 한편으로 이 변증 신학을 그 가르쳤고 연구하고 또 책을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제 이 전기를 썼던 픽테트라고 하는 양반의 글을 보면 굉장히 이 투레티누스에 대한 이 찬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네덜란드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네바 공화국 그때 제네바 공화국이라고 일컬었죠. 제네바 공화국의 어떤 정치적인 일로 네덜란드의 그 대사로 파견되기도 하면서 굉장히 정치적인 국가적인 일에 또 도움을 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신학 교수직을 수행하면서 이 변증적인 신학을 계속 가르쳤고 또 책을 내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뭐 설교집도 출판을 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의 주저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하는 이 변증신학 강요죠. 제1권이 1679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권, 3권이 마지막이 이제 1685년에 출판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뭐 조금 늦게 1669년에 결혼을 했고 네 자녀가 있었는데 한 아들 그 알폰소 투레테누스죠. 살아남았고 나중에 그의 뒤를 이어서 이 신학 교수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이 변증 신학 강요 그죠? 뭐 일반적으로 이 정통주의 칼빈주의의 그 완성이다. 그죠? 최고봉이다. 이렇게 이 찬사를 받고 있는 이 변증신학 강요가
어떤 역사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흥미롭게도 본 책의 그 이름이 변증신학 강요입니다. 그죠? 라틴어로 인스티튜지오 테올로기에 일렌티케이 그죠? 여기서 이제 인스티튜치오라고 하는 그 라틴어가 쓰여졌는데 이것은 사실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이 말이 쓰여진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인스티튜치오 그죠? 영어로 instruction 그죠? 어떻게 보면 이 교리 교육 혹은 교리 교육을 하는 책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레티누스의 변증신학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강요가 있기 때문에 두 책이 비슷한 책이 아니냐? 아닙니다. 굉장히 그 다르죠, 그죠? 그뭐 다른 거 우리가 읽어가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죠? 칼빈은 무엇보다도 기독교 강요를 읽어보면은 어떤 그 일정한 형식이 없습니다. 그저 이 성경에 근거한 진리를 제시를 하되 또 뭐 가톨릭이나 제세례파 이런 것을 뭐 논박하면서 이 성경의 진리를 제시하긴 하는데 일정한 양식이 없었던 거죠. 여기 비해서 투레티누스는 당시에 통용되던 이 스콜라주의 논증 방법 그죠?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먼저 논제를 제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의 상황 도대체 이 논제가 있으면 그 논제와 관련된 문제가 뭐냐 이것을 정밀하게 살펴보면서 이제 답을 제시하고 또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반론을 다시 검토하고 그죠? 어떻게 본다면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신학 대전에 나타난 논증 방법을 유사하게 물론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유사하게 그런 틀을 정해놓고 그의 틀에 따라서 어, 전개한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칼빈 역시 굉장히 그 논증적이고 논박입니다. 그죠? 심하게 비판하죠. 이 카톨릭 정말 그죠? 욕까지 하면서 어떨 때는 공박을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레티누스만이 그 논박을 많이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칼빈 어, 오히려 욕까지 하면서까지 그죠? 이 논박을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투레티누스 그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그 창조적으로 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습니까? 후대 학자들이 칼빈과 그 후대 칼빈주의자들을 너무 이 대립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죠? 칼빈은 좋고 그 후대 칼빈주의자들은 나쁘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인식을 도출하는 안타까운 그 흐름이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스콜라주의 논증 방법 그죠? 당시 이미 대학 교육이 대세가 되면서 그죠? 대학에서 대부분 이런 논증 방법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주의자들, 정통주의자들이 이 논증 방법을 쓴 것은 정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콜라주의적인 논증 방법을 썼다고 그들을 비판한다면 정말 그건 잘못된 비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투레티누스의 변증신학 강요가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졌느냐라고 할 때 이미 뭐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다음 세기 그죠? 1700년대가 됩니다. 그죠? 1700년대 계속 어떤 그 교과서 역할을 했고 나아가서 이제 유럽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1800년대 계몽주의 그리고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서면서 이제 좀 약화됐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네덜란드나 다른 데서는
이 투레티누스의 변증신학 강요가 사용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어, 그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르트가 이제 이런 이 정통주의를 재해석을 하게 됩니다만 사실은 바르트의 할아버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 변증신학 강요를 좋아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아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바르트의 할아버지가 굉장히 그 보수적인 신학자였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1812년에 개교한 프린스턴 신학교가 이제 투레티누스의 변증 신학을 거의 조직 신학 교재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이 하찌죠. 찰스 하찌, 그 아버지 하찌, 그 다음에 그의 아들 AA 하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두 양반이 투레티누스의 변증신학 강요를 거의 교과서처럼 사용을 해서 이제 가르쳤고 그게 이제 그때는 라틴어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 라틴어본이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라틴어본이 이제 새로운 세대에는 좀 먹히질 않다 보니까 이 아버지 찰스 하치가 투레티누스의 변증신학을 이제 그 참고를 하면서 조금 또 자기 의견을 덧붙이고 해서 결국은 이 조직 신학을 이제 이미 뭐 일찍 사용을 했습니다만 책으로는 좀 늦게 나왔죠.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의 책보다 더 늦게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그 단편 그리고 필사본은 이미 훨씬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하찌가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고 여기서 이제 그 후대 이 강요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조직 신학의 이름으로 바뀌어진 이런 그 역사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무쪼록 여러분 이 17세기 말 1600년대 말에 그 저술이 되었던 이 변증신학 강요가 1800년대 거의 뭐 200년 후에 미국에서 이 빛을 보게 되었다는 이런 참 그 놀라운 역사를 여기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죠?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바로 이 찰스 하치의 조직 신학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투레티누스의 변증 신학 강요를 공부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이게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자체 뭐 역사가 이제 130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죠? 그 이전의 역사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전체 교회와 연결이 됩니까? 바로 사실은 저는 이 한국 교회를 서구 교회의 역사와 연결해 주는 고리, 종교개혁과 연결해 주는 고리가 바로 이 정통주의, 칼빈주의, 그리고 그 정점에 서 있는 변증신학 강요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신학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이 찰스 하치의 조직신학, 그리고 그 뿌리가 되는 변증신학, 그리고 변증신학 강요의 뿌리가 되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국에 온 이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들 그죠? 대부분 이 하치 부자의 조직 신학을 공부했는데 결과적으로 사실은 이 투레티누스의 변증 신학 강요를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 같은 정통주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소요리 문답을 이제 중시해서 이 선교사들이 그것을 우리 한국 교회의 교리적 표준으로 세워 주었고 그것을 오늘날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통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확인을 해 봐야죠.
여기에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미국에 있어서 이제 정통주의의 그 아성이었던 이 프린스턴 신학교의 그 문제입니다. 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이미 그 이 하지 조직 신학이죠, 그죠? 이 투레티누스의 변증 신학 강요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이 하지 조직 신학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1800년대 말부터 미국 자체에 있어서 이미 이 근본주의, 현대주의, 그죠? 이것이 이제 뭐 한국에 있어서는 뭐 그 이후 한 50년 이후에 이 한국에 또 이 똑같은 논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만, 그죠? 이 논쟁에 있어서 사실은 이 정통주의가 서서히 패배하게 되는 거죠. 그죠? 왜 그러면 정통주의가 패배하게 되느냐,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다면 또 뭐 현대주의, 자유주의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논리로 우리가 가면 곤란해지는 거죠. 어쨌든 이것은 또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중요한 그 이슈가 바로 1923년입니까? 25년입니까? 그죠? 이 미국에서 진화론 교육과 관련해서 스콥스 논쟁이 재판이 있었던 거죠. 이 재판에 이제 이 스콥스 측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화론을 이제 공립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다. 이러니까 진화론을 반대해온 정통주의가 이제 약화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정통주의를 가르쳐 왔던 이 하지 조직 신학,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프린스턴 신학이 여기서 이제 자유주의 진영으로 넘어가면서, 그래서 1920년대 이전에 프린스턴을 올드 프린스턴이라고 이제 칭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자유주의 진영이 프린스턴을 이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정통주의를 하나의 그 적폐로 보게 되는 안타까운 이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죠? 특별히 이제 이 정통주의를 뭐로 봅니까? 근본주의자, 펀더멘탈리스트다. 그죠? 이렇게 그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안타까운 그 사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유럽에서도 또 어떤 그 정통주의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괜찮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 그 나쁜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신정통주의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앞에서 제가 어떻게 본다면은 자유주의가 이제 제1차 세계대전 1914년이죠. 그죠? 까지 이제 지배하고 1914년 이후에 이제 신정통주의가 이제 승리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능력 잡아서 1920년대부터입니다. 그죠? 이때 어땠습니까? 그죠? 세계 제1차 대전 후에 유럽은 정말 그 어, 의무라고 우울한 시대였습니다. 그죠? 서구 몇 명이 멸망했다. 그죠? 그런 참 그 이 극도로 이 부정적인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 이 바르트의 신학이 굉장히 그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됐던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 이 정통주의에서 강조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강조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이다. 또 이제 여전히 자유주의 진영에 있던 사람은 뭡니까? 그 지나간 시대의 적폐였던 정통주의를 새로 부흥한 이 신정통주의다. 그죠? 이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조금 비난적인, 부정적인 이 명명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바르트 신학이 이제 나오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바르트 신학이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다 보니까 바르트 신학이야말로 사실은
이제 그 과거 17세기, 18세기 정통주의를 재해석한 신학이다 이랬는데 이거는 뭐 한편으로 정통주의에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통주의를 완전히 폐기하는 그런 이 판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 그 맥킨토시와 같은 그런 부정적인 판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맥킨토시가 앞에서 제가 이제 정통주의를 부정적으로 봤다, 평가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과연 맥킨토시가 어떤 관점에서 그죠? 또 맥킨토시가 여러분 아마 이 정통주의를 제대로 공부했다라고는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정통주의를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 정통주의를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맥킨토시나 그 당시 정통주의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학자들의 그 책들을 연구를 해보면은 그들이 소위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이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은 제가 그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세계 학계에 이 제출하는 이 하나의 이 용어가 됩니다만은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제가 이 말을 만들어내어서 한국에서 정통주의가 이제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은 역사를 공부를 하고 그 뿌리에 있어서는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이 있다. 이것을 이제 주장하는 논문을 하나 재작년에 써서 이제 한 1년 동안 이 여러 이 외국 저널에 해보니까 최근에 이 스코틀랜드에서 뭐 최고급인 그 엑스파지터리 타임스라고 하는 그 학술 저널에서 제 논문이 이제 채택이 되어서 곧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인데 이것이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우리 한국에는 이미 익숙한 그 이해입니다. 그죠? 이 정통주의 17세기, 18세기 정통주의가 19세기의 자유주의에 의해서 패배를 당했다. 그죠? 그런데 이 자유주의는 다시 신정통주의에 의해서 극복이 되었다. 그죠? 뭐 여기 제가 영어로 썼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17세기, 18세기 정통주의가 19세기의 자유주의에 의해서 패배 당했는데 이 자유주의는 다시금 20세기에 이 바르트의 그 신정통주의에 의해서 극복이 되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르트의 신정통주의가 어떻게 보면은 이 17세기, 18세기의 정통주의까지 극복했다. 이런 이제 논조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르트주의자는 어떻습니까? 바르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칼빈을 재해석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칼빈 이후 칼빈주의자들 그 정통주의자들의 잘못까지도 극복한 셈이 되다 보니까 바르트를 하면은 이제 정통주의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런 엉뚱한 주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프레임에 근거해서 맥킨토시나 정통주의를 부정적으로 본 대부분의 사람들 이 프레임을 가지고 바르트주의에 근거해서 이 정통주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에 근거해서 정통주의를 부정적으로 본 것이 거의 뭐 그죠? 60년, 7, 80년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그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이 한국에서 참 우리가 속한 이 장로교회인데 그죠? 이 장로교회에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자유주의 진영은 뭡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맥킨토시의 책을 김재준 목사님이 이제 6.25 전쟁 중에 번역을 해가지고 그죠? 1955년에 출판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바르트 신학이 최고다. 그죠? 이 바르트 신학을 비판하는 합동 측, 고신 측이 잘못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또다시 김재준 목사님의 기장교회가 1953년에 이제 분리가 되어 나가고 다시금 1960년에 통합합동의 분열이 있었을 때 이종성 박사님이 자유주의 진영에 서면서 또 바르트 이 프레임을 활용을 하면서 정통주의를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죠, 그죠? 그토록 그 칼빈과 비교해서 이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의 그 아류다. 칼빈을 제대로 이 계승하지 못한 교리주의자다. 그죠? 이런 어떤 부정적인 판단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면에 있어서는 여러분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그런 이런 안타까운 역사의 결과가 뭡니까? 이 한국 신학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거죠. 기장 및 통합 측에서는 바르트 그리고 바르트를 또 더 현대적으로 해석했다고 볼 수 있는 몰트만 신학의 승리가 있어 왔습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날 이 기장과 이 합동 통합 측그 신학교에서 나오는 뭐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아니면 이 신학 교수들의 논문을 보십시오. 거의 뭐 7, 80% 이상이 바르트 몰트만 연구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 장로교회를 위해서 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정통주의에 대한 연구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날 통합 기장에서 정통주의 연구한다라고 하면 아마 꼴통 보수라고 해서 욕을 많이 얻을 겁니다. 제가 뭐 그런 욕을 많이 사실은 먹어왔습니다 이미 그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이미 그 얼마 전에 장신대 총장을 역임했던 김명용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한편으로 바르트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칼빈이 있다. 그죠? 이제 그런 논조는 뭡니까? 우리가 뭐 바르트 연구하면 되고 칼빈만 연구하면 바르트와 칼빈 이 두 사람만 연구하면 된다. 이런 논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뭐 어쨌든 최소한 이 정통주의 200년 아니면 넓게는 400년의 역사가 진공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쨌든 뭐 저도 속해 있습니다만은 이 소위 이제 합동 고신과 비교해 볼 때 조금 자유롭다고 볼 수 있는 통합 기장에 있어서는 이 개혁 신학의 역사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좁게는 200년, 크게는 400년 개혁 신학의 역사가 진공 상태가 되어 버리고 오로지 칼빈 그리고 칼빈을 현대적으로 해석했다는 이 바르트, 몰트만만 있게 되는 그죠? 어떻게 보면 참 이 한국 장로교회가 공중에 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정통주의에 대한 역사가 이 하루가 급하게 정말 시급하다 이런 입장을 제 자신이 가지고 제 자신이 뭐 나름대로 이쪽을 누구보다도 옹호를 하면서 특별히 또 이 정통주의를 목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그 다음에 또 목회 심리학적으로 잘 그 구현한 것이 여러분 청교도입니다. 청교도를 그래서 제가 이 누구보다도 또 강조하면서 가르쳐 온 그런 역사가 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이 한국에 있어서 이 정통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이제는 좀 씻고 그죠? 우리가 어,
누구보다도 좀 앞장서서 이 정통주의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미국에서는 앞에서도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리처드 멀러가 이 정통주의를 이 많은 학자들이 잘못 평가하고 있었다. 그죠? 특별히 이 후대 칼빈주의자들을 칼빈과 대립시켜 보는 이 관점 자체가 완전히 그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칼빈 이 칼빈과 칼빈주의자들의 사이에는 어떤 그 차이점, 불연속성이 아니라 오히려 연속성, 공통점이 더 많다. 물론 그 양자가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죠. 여러분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할래야 할 수가 없고 동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시대 상황에 따른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불연속성보다는 연속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이 연구를 리처드 멀러가 선구를 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 방면으로 그 연구를 해왔어. 이제는 이 정통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씻어졌지만 불행하게도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 이게 아직까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는 신학을 한다 이러면 뭡니까? 바르트 해야 된다, 몰트만 해야 된다, 그죠? 이런 그 안타까운 사태가 아직까지 횡행을 하고 있는데, 그죠? 이 관행이 여러분 하루 빨리 없어지고 우리가 정통주의, 칼빈주의를 그 새롭게 연구를 해야 되고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그 앞장섰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아무쪼록 여기서 제가 좀 열을 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투레티누스의 변증신학 강요의 그 내용, 그 체계, 논증 방법을 특별히 중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